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영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법인 파산 어제 이어서 파산 신청 접수부터 파산 선고까지의 절차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관할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관할권의 조사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의 원칙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기재해 있는 본점이 명목적인 것을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나 영업소를 주된 사무소로 봐야 한다. 제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하 172 주식회사 LNCP 사건 소개해드렸죠. 본점 소재지는 충주시 주덕읍인데 서울에 영업소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서울지점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현실적으로 서울지점에서 영업이 중심적 역할이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청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관할의 특례.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관할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남부는 수원 고등법원이 있으니까 제외하고요. 경기 북부, 그 다음에 인천, 강원도 여기에 있는 법인 기업들은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제 3조 제2항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점 규제, 주채무자 보증인, 같은 채무 부담하는 거 관련 사건으로 그건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관할 확대. 특별히 서울회생법원이 이제 전문법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현재 500억입니다. 500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회생법원이 도산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좀 관할권을 엄청나게 확대한 겁니다. 채권자의 수가 300인으로서 채무가 500억 이상 기업. 웬만한 기업은 해당될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능력이 있습니다. 파산 능력이란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이제 소송 능력 같은 당사자 능력 그것과 같은 겁니다. 자연인 행위 능력이 유무를 묻지 않고 파산 능력이 있다. 외국인도 파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있죠. 자연인에서 미성년자 파산은 한번 의정부에서 중학생 파산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게 기사화된 겁니다.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죽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있다면 거기서 파산 절차가 속행하고요. 법인, 사법인은 일반적으로 파산 능력이 있고요. 공익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민상법상의 법인이든 특별법상의 법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청산이 종결된 법인의 경우에는 적극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법인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 능력이 부인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실제 사례도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파산 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직회계법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파산 능력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11 각주 11에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해산사유 하나로 파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8월 27일자 2014 회합 100057 결정 태백관광개발공사 여기서 이제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한책임 신탁재산
그 전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것은 파산 능력을 인정하고 노동조합도 파산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상 조합은 단체적 성격이 약하면 파산 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죠, 교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국 교수공제회, 그것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봐서 재단으로 봤군요. 파산 능력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한 책임 신탁재산 2011년 7월 25일 법률제 1924호로 개정된 신탁법에서는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신탁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청산 중인 유한책임 신탁의 신탁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산 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런 이제 특칙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신탁재산에 대해서 최근 이제 신탁법과 관련하였던 뭐 이제 실무 사례가 나오고, 유언과 관련된 신탁, 유류분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파산과 관련해서도 아직 뭔가 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사례를 여기 이제 규정은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실제 사례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4. 이제 파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사료. 법원은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여 파산 원인 사실에 관한 소명 여부, 필요한 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한 후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정을 명한다. 파산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게 법 제302조 제1항에 있습니다. 신청인 및 1. 신청인 및 그 법정 대리인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건 개인 파산이겠죠.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유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이거는 이제 법인이겠죠.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은 액과 자산, 그 부채, 그 밖의 재산 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그래서 이런 신청서에 뭐 지금 제가 불러드린 9가지를 쓰게 돼 있는데, 법인 파산 제가 한 얼마 전은 아니에요, 좀 꽤 됐지만 그 텍스트 강의 거기에 법인 파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5번에 걸쳐서 법인 파산에 관한 양식을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의 어떤 예납금,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거,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거기 이제 신청서 쓰는 양식에 양식 및 첨부 서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시 여기서 교과서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크게 1. 채무자 회사, 법인이 개요. 1. 회사의 사업 목적, 등기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2. 회사의 연역. 3. 자회사, 관계회사 현황. 4.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표시하고요. 5. 회사의 임원, 구성원, 종업원의 수, 노동조합의 상황을 기재. 6. 공장 영업수 등의 시설, 소재지, 규모, 작업 내용 등을 기재. 7. 사업 감독 관청. 특히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등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경우. 크게 2. 업무의 상황. 1. 주요 영업 종목. 2. 거래처, 구매처, 판매처, 거래은행. 3. 자산부채의 상황. 결산서류의 계정 과목의 명세에 기하여 작성한다. 1. 자산. 뭐 소유부동산이 있겠죠. 평가액,
담보 설정액, 잉여 예상액, 임차부동산, 보증금, 연체차임 등. 그 다음에 현금, 보관자, 예금, 종류 및 예대상계 예상. 그 다음에 매출채권, 명세, 회수 가능성, 재고품, 기계공구, 직기비품, 명세, 평가액. 항상 명세하고 평가액 있죠. 뭔가 근거하고 그걸 평가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유가증권, 출자금도 마찬가지로 명세가 있어. 상세한 뭐 자동차라면 뭐 몇 년식, 어디 제품,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쓰고요. 평가액을 기재해야 되겠죠. 유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자금, 기타 대여금, 계약금, 보험계약, 무채재산권 등. 이게 이제 자산항이고요. 부채는 부채 총액과 채권자 총수, 은행 차입금, 개인 사채, 기타 차입금, 일반 상권의 채무, 담보권자 피담보 채권액, 담보 목적물,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체납 중인 조세, 공공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4. 파산 원인이 존재 및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사실, 어음부도, 은행거래정지 처분, 폐점, 도망 등. 채무초과의 사실,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과. 그 다음에 5. 신청 시의 상황. 1. 사업 계속의 여부. 2. 종업원의 처우, 해고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 노동조합의 동향. 3. 부채 정리 상황, 임의 정리 상황, 사적 채권자 집행 유무. 4. 자산 처분 상황, 자산의 보전 상황, 채권자에 의한 상한 강요,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유무. 5.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성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 상황. 6. 파산관제인이 선임될 경우 파산관제인이 보주자로 일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의 존재. 그래서 이제 이런 파산 신청서에는 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서류. 제가 그때 이제 서울 2015 알기 쉬운 법인 파산 그 스캔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첨부 서류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번 똑같은 것 같아요. 1.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수사항 포함. 2. 이사의 의사록, 파산 신청에 관한 것, 이사의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사의 회의록. 3. 정관. 4. 회사 안내책자. 5. 주주명부. 6. 회사의 조직 일람표. 7.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 8.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설정. 9.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10. 비교재무 상태표 3년분 이상. 11. 비교 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12. 최근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3. 최근의 정산재무상태표 청산재산 목록. 14.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 그래서 가부터 자까지는 뭐 쭉 나옵니다. 소유 및 임차부동산 목록, 뭐 그다음 유형자산, 건설기계, 뭐 소송 등 목록, 채권자 목록.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있는 걸 보시면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필요하죠. 예납금. 파산 신청을 하는 데는 법원이 상당하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해야 된다. 예납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납명령은 예납금의 결정 기준은 결국 이제 부채총액입니다. 부채총액. 다시 한번 보시면 동시 폐지 사건은 불필요하고요. 채무가 5억 원 미만이면 부채가 5억 원 미만이면 500만원, 5억에서 10억이면 700만원, 10억에서 30억이면 1000만원, 30억에서 50억이면 1200, 50억에서 100억이면 1500, 100억 이상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가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상 파산 선고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산재단의 예산, 규모, 절차의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산 상태표에 기재된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표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의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채권자 신청의 경우로서 채무자가 현재
현금이 없고 파산 선고 후 파산된 수집 한가를 통한 현금 자산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그리고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자산이 대부분 은닉, 멸실, 훼손되었고 파산재단 현황을 파악 위해 보조인 선임 등에 따른 초기 파산 절차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나 파산재단의 환가 또는 부분권 행사를 위하여 다수의 소송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예납 기준액보다 증액하여 예납금을 정하는 사례도 많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채무자가 현재 현금이 없고 파산 선고 후 바로 쉽게 한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한 예납금 중 일부만 예납하고 추납을 허용하거나 예납금을 기준액보다 다소 낮게 전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은 일이 많고 힘들어 보이면 그 환가 여부에 상관없이 많이 내야 되는 거고, 뭐 현금성 자산이 있다 그러면 예납은 적게 해도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대략 그 규모는 알고 있습시다. 다시 한번 보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 500만원, 5억에서 10억일 때는 700, 10억에서 30억일 때는 1000만원, 30억에서 50억일 때는 1200, 50억에서 100억은 1500, 대개 한 2, 300씩 이렇게 올라가죠. 2, 300, 2, 300씩. 100억 이상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비용 예납 명령을 내리면, 이게 만약에 예납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 각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법원에 납부된 예납금 주로 공고, 송달 비용, 관제인 보수 등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파산재단이 수집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재단 채권 승인을 거쳐 파산재단이 관리 한가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중 지출된 부분이 반환 청구는 재단 채권이 되고, 예납금 잔액은 파산재단에 수집되어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조기 반환됩니다. 이건 개인 파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가 납부한 건 항상 재단 채권으로 승인받아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절 종료일까지 법원의 송달료 등 예납금에서 바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납금이 파산재단으로 편입 신청을 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시킨 후 파산 절차 비용과 재단 채권의 변제, 그리고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파산관제인 하여금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수집 한가를 통해 파산 절차 비용에 사용하기 충분한 파산재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납금 중 예상 필요 비용 상당액을 파산재단으로 편입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파산 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거든요. 이건 이제 법원에서 하는 일인데 좀 잘 알아둬야 되겠죠. 파산 원인. 파산 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 초과가 있습니다. 지급불능.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는 법원은 파산을 선고합니다. 300조 제1항에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신용이나 노력 내지 기능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등으로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있으면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채무를 초과하는 부동산 등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한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수단을 조달할 수 없으면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흑자부도라 그러죠. 흑자부도도 있고 부동산 거지라고도 하죠. 지금 같은 만약에 코로나 사태 혹은 IMF 사태 때는 현금 유동성이 되게 중요하죠. 뭐 달러라는 외환,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환 부족 때문에 IMF 위기를 맞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아니면 현금으로 즉시 한가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위기 시에 대처할 수 있죠. 부동산이라든가 현물 자산만 많아봐야 이걸 환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급불능은 재산 상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채 초과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급불능은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개의 채무를 다투어 변제하지 않는 것은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채무자가 임금,
일상 경비 등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 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자 정도 내는 것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원금하고 이자를 적절하게 상환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뭐 구체적인 거는 결국 법원에서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텐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급 정지는 지급 불능으로 이제 추정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수표라든가 어음이 부도가 난다 그러죠. 바로 뭐 지급 불능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파산 원인에 관한 소명을 용이하게 하는 그 자료로는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 그 다음에 폐업은 세무서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자 등이 소재불명, 뭐 잠적한 경우죠. 대표가. 그 다음에 근로자 대부분이 이제 퇴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실상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도가 났죠. 부도가 저거죠. 어음, 수표. 결제할 수 없는 것을 부도라 그러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지급정지 상태, 지급정지 상태면 지급불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초과. 법인에 대하여는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도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부채 초과는 존립 중인 인적회사 한 명의 사업자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특유한 파산 원인이다. 그래서 부채 초과만으로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 상속재산, 유한책임 신탁재산. 이제 저희는 이제 상속재산 파산도 다루니까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두면 되겠죠. 존립 중인 인적회사에 대해 부채 초과를 파산 원인에서 제한 이유. 한 명의 회사나 합자회사. 여기는 모든 사원이, 합자회사에게는 무한책임 사원 전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해 직접 연대 책임을 지므로 회사 재산이 부채 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산 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한책임 사원이 끝까지 갚아야 됩니다. 사원이. 법인의 경우에 부채 초과를 별개 독립된 파산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이 부채 초과 상태 이외에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것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하죠. 부채 초과를 독립된 파산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파산 선고를 함에 있어서 파산 원인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이 기속되지 아니하고 당시 존재하는 모든 파산 원인을 적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 선고 결정문에 파산 원인으로 기재된 사유가 부채 초과뿐이라 하여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채 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이 부채 초과 상태인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실질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 및 자산의 개념은 반드시 회계상의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무상태표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부채 초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계속적 기업가치, 계속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파산 신청의 대상인 기업이 계속적인 기업활동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계속기업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하게 된다. 예컨대 기업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해야 하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파산 신청 기업이 이미 기업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상당한 기간 안에 종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의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된다. 그렇죠? 결국 채무자 파산의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해당 기업의 자산평가액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평가와 관련해 후순위 채권 역시 부채로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영구 후순위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다음에 심리 방법은 직권조사입니다. 원칙. 심리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대로 변론을 열어 증심을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서증과 채무자 신문만으로 신문을 종결합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도 채권자도 신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 조회를 하고 병원, 학교, 공원묘지, 공익법인 등과 같이 감독관청이 인허가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에 의견 조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직권조사로 직권조사하고 채무자를 신문한다 그랬죠. 기록이 접수되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신문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 대표권을 가진 자를 신문하고 뭐 대표이사든지 아니면 뭐 직무상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시이사 하여튼 대표권을 가진 자를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담당자 등 실무자를 배석하게 합니다. 뭐 자금 담당 부장이라든지 자금 담당 이사, 뭐 조그만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격리 사원까지 포함시킬 수 있겠죠. 소재불명,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대표권을 가진 자를 신문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적당한 자를 신문한다. 대표이사가 이제 잠적한 경우죠. 아니면 뭐 충격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중병으로 병원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법인이 대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령 1인 이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로 보아 이해관계인 청구하여 일시이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이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이사, 특별대리인 일시이사. 서울회생법은 법인 파산 사건에서 통상 주심판사가 수명법관으로서 신문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신청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도 신문기일을 통지하고요.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로 이제 뭐 판결 같은 거 갖고 있겠죠. 판결, 뭐 수십억짜리 판결을 갖고 있겠죠. 아니면 수억, 같은 법인,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강제 집행도 해보고, 뭐 재산 명시까지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도저히 알 수 없어서 이제 파산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채무자 신청의 경우에 채무자 신문은 주로 파산관제인의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봉인 기타 긴급 처리 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 여부, 영업이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신문한다. 이게 다 그 법인 파산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이런 근거 자료를 다 내게 돼 있죠. 그러니 이걸 보고 판사가 이제 신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서 뭔가 문제가 되는 거를 딱딱 메모했다가 날카롭게 물어보겠죠. 물어보는 게 이제 여기 나옵니다. 뭐 채무자의 개요, 회사 설립의 경위, 영업의 목적 내용, 영업소 본점의 소재, 결산기 월 매출액, 주거래주 거래은행, 1년간 상시 근로자의 수.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을 하죠, 보통.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이걸 본인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짜증나기도 하죠. 그래서 일일이 뭐 대표이사가 자기가 하기 싫으면 최소한 실무자를 지정해서 이사를 지정해서 이사가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서 약정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파산 신청을 이제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에 일일이 쭉 체크를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류도 띄워보고 그다음 없는 서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한 다음에 이제 수십 가지 서류를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일단 내용을 한번 쫙 써보고요. 그다음 몇 번 검토한 다음에 이제 예납금을 납부하고, 왜냐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몇천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500에서 2천만 원 이상이죠. 그래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다 앞에서 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첨부 서류에 있는 거를 이제 쭉 왜 이렇게 자세하게 쓰냐. 결국은 뭔가 이제 법인 파산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서 보면 아주 자세하죠. 별게 다 있죠. 해외여행 간 거, 그 다음에 뭐 지급불능 시기, 그
다음에 지급불능 상태에서 1년 전에 1000만원 이상 재산 처분한 거, 그 다음에 뭐 매출금, 뭐 상거래 채권, 그 다음에 세금, 4대 보험 다 쓰게 돼 있죠.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편파 변제라든가 아니면 면책, 개인은 특히 면책 불가사의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죠. 그래서 하여튼 법인 파산에서는 제가 이제 옛날에 유튜브에서 찍은 첨부 서류 샘플 그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내용을 결국은 신청서에 다 쓰고 그게 주로 판사가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보시고요. 채권자 신청의 경우 주의할 점이 뭔가? 실무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이 주심, 부실 채권이 회계 처리 또는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예가 있다. 그렇죠?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자기 채권을 주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채권을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임금채권 채당금 같은 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파산 선고가 요건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죠. 왜냐면 명령 처리할 때 이 법인에 관한 모든 서류는 사실 채무자가 다 갖고 있죠. 채권자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 띄울 수 있고 자기 판결,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뭐 이것저것 노력을 했는데 돈을 지금 하나도 못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30억 정도 받을 게 있는데 이 회사는 거의 지금 아무것도 없다. 뭐 보증금 몇 천만 원 정도고 종업원들 다 퇴사했고, 그러니까 뭐 주주 명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채권자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는 때도 있다. 그런데 자기 파산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면서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다투는 경우도 있겠죠. 소명자료의 제출 위하여 신문기일을 계속 속행하는 등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신청인이 채권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된 서류나 채무자 등이 신문에 의해 채권의 존재가 소명되면 충분하고 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그렇지만 법원이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신청인에게 집행권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집행권한이라는 것은 판결 공정증서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의 준용, 다 민사소송법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 제출명의 문서 송부족탁, 승계 참가도 가능합니다. 승계 참가한 사례가 있네요. 서울고등법원 2011 11월 16일자 2010나 1674 재단법인 재중의료복지재단, 여기서 승계 참가도 했네요. 제4절 파산 신청의 효과. 파산 신청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파산 신청은 일종의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고, 따라서 파산 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은 부인권 행사, 상계 금지 요건이 되기도 한다. 한편 파산 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집행장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34.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1999년 8월 13일자 99마 2198-2199 결정은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 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채무자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 재항고를 하면서 현재 파산 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하는 결과에 이르는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도모해야 하는 청산 내지 파산 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한 사안에서 채무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 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제5절 재판 1. 각하 신청인이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파산 능력이 없는 때, 신청인이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뭐 민법상 조합 같은 경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산이 종결된 법인, 이럴 땐 파산 능력이 없다 그랬죠.
또는 파산 신청 이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어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는 각하 결정을 한다. 우리나라는 회생 우선 원칙이라 그랬죠. 회생. 그래서 회생하고 파산이 동시에 진행 중이면 회생 개시 결정이 있다면 그 파산은 각하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송, 관할 위반의 경우. 관할은 전속 관할이라 그랬죠. 관할권에 대한 조사 결과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합니다.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이송의 필요성. 법 제3조가 파산 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파산 사건의 관할을 확대한 결과 파산 신청이 접수된 법원에서 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죠. 그래서 법 제4조는 법원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권으로 당해 파산 사건을 다음 각 부의 하나에 해당되는 해상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송 대상 법원가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법 제3조 2항 3항에 따른 회생법원, 3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해당 회생법원의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 회생사건이 규정되어 있는 때는 제3조 1항에 따른 회생법원. 이송의 요건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자 및 파산 채권자 이해관계의 전체의 손해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손해나 하여튼 이럴 때 이송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이송 결정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 도산법에서의 즉시 항고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총칙, 그 다음에 해당 편에. 그런 경우가 없으면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각하는 때를 잘 보십시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예납 명령을 내렸는데 그 기간 안에 예납을 못했다. 만약에 이제 돈에 자신이 없다면 좀 그 보정명령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다시 자세하게 쓰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2천만원을 하는데 4월 10일까지는 1,000만원 내고 나머지는 4월 25일까지 낼 수 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한 달 달래는 거 아니에요. 기간을. 그럼 그렇게 자세하게 쓰면 법원에서 뭐 굳이 기각시키겠습니까? 뭐 기회를 주고 그 이후에 안 되면 기각되겠죠. 이 법원의 회생 절차 또는 개인 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회생 절차 우선의 원칙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파산보다는 회생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때, 그렇죠?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파산 원인이라는 거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죠. 4항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성실하지 아니한 때는 아까 얘기했던 신청 서류 첨부를 수십 가지 서류입니다. 그걸 차분하게 꼼꼼히 인내심을 갖고 준비해야 되는데 채무자 파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봤죠. 모든 영역이 채무자 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채무자가 신청하면서 그 서류를 제대로 좀 날림으로 내거나 성의가 없이 그냥 대충 해서 낼 때 기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해야 됩니다. 파산 절차의 남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채권 해소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개인 파산에서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자격을 문제시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경우에 그 자격이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그 사람의 어떤 업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번 봅시다. 주 40에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의 경우 파산 신청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에 있는 그 회사 파산 신청만 있더라도 당해 주권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매매 거래가 정지되기도 하여 퇴출당하는 거죠. 결국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시행 제29조 채권자가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절차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신속하게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산 신청 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파산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산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파산 신청 행위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이 코스닥이나 일단 코스피 그 회사를 좀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 같습니다. 파산 선고, 파산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파산 장애 사유가 없으면 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 장애 사유란 파산 원인이 있어도 절차를 개시할 수 없게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파산 신청 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도산 절차는 파산 장애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거죠. 두 개의 신청서를 써놓고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는 법인 파산부에 배당이 될 테고 하나는 법인 회생부에 배당이 될 테고, 그렇죠? 재판부가 틀리죠. 그런 경우에 이제 파산 신청을 해놨는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먼저 있으면 파산 선고를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도산 절차는 파산 장애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파산 절차의 중지 명령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를 할 경우에 준비 절차에 관하여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제 다음에 해야 될 게 파산 선고 전의 조치, 보전 처분, 그 다음에 보전 처분의 절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주로 이제 보전 처분입니다. 보전 처분. 보전 처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파산관계인 선정 및 사전 협의, 그 다음에 선임 절차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 전의 조치, 보전 처분, 필요성. 채무자는 파산 신청 후에도 파산 선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신상에 아무런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도 잃지 않으므로 파산 신청 후 심리 중에도 도주, 재산은닉, 일부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재산의 양도, 담보의 제공 등을 하여 재산을 은닉, 멸실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변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법원은 파산 선고 전이라도 직권으로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신체에 관하여 인적 처분이고요.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물적 보전 처분이다. 적당한 보전 처분을 할 수 있다. 최근 실무상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예가 간혹 있다. 종전에는 채권자가 보전 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신문기일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로 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파산 신청에서 파산 선고에 이른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보전 처분을 하지 않고 파산 신청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파산 선고를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게 전국 교수경지의 사건, 스톤건설 주식회사, 한솔 파로스 종합건설 등 채무자의 주요 자산이 현금, 보통예금 등이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구속되어 자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파산 신청 직후 변제금지, 차제금지, 채권가압류 등 보전 처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선고를 빨리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보존 처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산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 집행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존 처분이 허용되므로 채무자는 파산 신청을 할 당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때는 필요한 보존 처분이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 폐지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보존할 재산이 없으므로 보존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존 처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할. 당해 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희생법원이 관할에 전속한다. 일반 민사법원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희생법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여튼 서울을 기준으로 할게요. 신청권자, 인적 보존 처분은 이해관계인에게 신청권이 없고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물적 보존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에게 파산 채권자 외에도 재단 채권자, 별채권자뿐만 아니라 이사 등 채무자의 법인, 임원, 종업원 등까지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주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한 자기 파산의 경우에도 파산 선고가 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속한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저지하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필요한 경우 강제 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존 처분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채무자가. 이건 좀 새로운 분야인데 신청인인 채권자의 보존 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한 후 신청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존 처분 발령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처분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 8항의 결련 파산의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처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즉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등이 확정되어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 회생 절차의 폐지 이후부터 채권자들이 앞다투어 추심에 나서고 채무자도 재산을 은닉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파산관절이 보수, 공급비 등 파산 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여 파산 절차 비용을 문제 해결하기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등이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인지액은 2,000원이고 담보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분은 총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실무상 보존 처분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분 파산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령하는 보존 처분 내용에 따라 채무자의 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및 집행법 조문을 준용하여 담보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및 재판, 자기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 원인 사실에 관한 소명이 필요하다. 특히 채권자 신청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기의 채권 해소만을 목적으로 보존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산 원인 판단에 아주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존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소명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파산 원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보존 처분과 파산 신청을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또 전략으로 이용될 수가 있는 거죠. 불복 신청이 있고요. 집행은 이제 민사집행법상 보존 처분이 집행에 따르죠.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제 법원이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총채권자를 위한 보존 처분인 민사집행법 제290조 제2항의 집행기간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은 송달받는 거는 주로 2주 안에 종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같은 거 있죠. 14일 이내에 집행을 안 하면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 파산 선고의 집행 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처분 결정이 취소, 변경, 실효. 그다음에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촉탁. 이런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인적 처분, 인적 보존 처분으로는 이제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하는 거 있거든요. 구인입니다. 구인. 끌어오는 거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보존 처분이므로 그 반려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실무상 얘가 드물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적 보존 처분. 이거는 가압류 가처분뿐만 아니라 필요한 보존 처분, 변제 금지 가처분. 변제 금지를 왜 금지하냐면 편파 변제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처분 금지, 자금 차익 금지, 차제 금지. 더 이상 돈 꾸지 마라. 부채만 늘어나고 그 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자꾸 빌려갖고, 그쵸? 그 다음에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잘못하면 또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변제 금지, 처분 금지, 자금이 차익 금지 등 가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특이해서 한번 처음으로 읽어보는 건데, 1. 이 사건에 관하여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는 다음의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년 몇 월 몇 시 몇 분 이전이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행위. 나.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소유 일체의 재산 및 3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다.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자금의 차입, 어음 할인 행위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 라. 임직원을 채용하는 행위. 2.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변제금지, 처분금지, 일반 민사 보전처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파산 특유한 보전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민사에서 많이 해봤죠.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채권 가압류, 이것도 많이 해줘. 이 사건에 관해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별지 목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다만 특이한 게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이걸 써주네요. 앞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유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제2항의 처분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라. 채무자의 상업정보를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 제한할 뿐 파산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밖에 필요한 보존처분의 일종으로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하는 내용의 보존처분이 발령되어야 한다. 위 보존처분에 관하여 채무자의 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하여 한 채무자의 행위 효력, 유효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는 경우가 이제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차이가 없다. 그리고 보존처분에 반한 행위를 한 채무자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 관련 문제로서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존처분. 회생 절차에서는 44조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파산 절차에서는 강제집행 등 중지명령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파산 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은 실효하고 파산 선고 직전의 집행행위는, 그렇죠, 파산 선고에 의하여 강제집행은 실효가 됩니다. 다음에 파산 선고 직전의 집행행위는 부인 대상으로 되는 점. 파산이라고 하는 포괄적 강제집행의 직전에 이러한 개별 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총채권자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은 점. 법 323조 제1항이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필요한 보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헌상으로도 보존처분의 대상을 채무자의 자기, 부자기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를 고려하면 파산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보존처분은 허용된다고 본다. 그 주문례는 참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과 주식회사 땡땡은행사의 서울지방법원 2019 타채 36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서울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출납공무원에 의한 집행 절차는 이를 중지한다. 압류 및 추심 중지하는 겁니다.
2.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에게 제1항 기재 추심권에 기한 배당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것도 한번 개인 파산에서도 우리가 법인 파산은 잘 안 하는데 개인 파산에서 한번 요건 아이디어를 써먹을 사건이 있을까요? 요거 한번 나중에 한번 잘 연구해서 개인 파산이 같은 경우에도 그 파산 채권자가 어느 한 채권자가 이제 돈을 추심을 해 갈 때 내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고 채권자만 가져가는 게 아주 좀 약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추심을 해가면 나중에 부인 대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기 전에 부인 대상 되는 것도 뺏어오는 힘들잖아요. 파산관제인도 그렇고 채무자도 그렇고. 그때 이런 그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을 하면서 파산 신청한다 그래서 파산 선고 시까지는 법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2달 이상 걸리죠. 법인 파산도 뭐 아무리 못 잡아도 시간은 좀 걸리죠. 그쵸? 검토를 해야 되니까 법원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중지 제도가 없잖아요. 자동중지라는 건 오토스테이. 미국은 파산 신청하면은 모든 게 그냥 스톱되는 거죠. 어림이 되죠.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눈치를 빨리 보고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고 정보가 좀 있고 신속하게 하는 사람은 이득을 보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당하죠. 물론 뭐 그게 부지런히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돈 쓰는 사람이 뭐 우선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개인 파산에서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인 파산에서도 뭐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교과서에는 판사님들은 이거 허용하고 있습니다. 46번 여기 보면 뭐 이진만 판사님, 전병서 교수 여기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이 있으면 보전처분의 대상인 강제집행 절차는 현재의 상태에서 동결되어 그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죠. 이와 같은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보전처분 신청인 등 이해관계는 결정문 정본, 재판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제집행 이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죠.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채무자 보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시킬 수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집행 또는 집행행위 외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즉시항고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것도 외관 제거죠. 다만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은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기왕에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지된 것은 나중에 이제 즉시항고 집행방법의 이의 별개로 외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이 제출된 경우는 보전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좀 늦은 거죠. 이런 경우엔 이미 이루어진 집행에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겠죠. 또한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은 구체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또 새로운 보전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A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는데 B 채권자가 또 나설 수 있죠. 그럼 개별적으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다 모든 걸 중지할 수는 없는 거죠. 보전처분의 특성상. 파산이 선고되면 재단 채권에 대해서도 개별적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임금채권 등 재단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도 그 집행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보전처분이 대상이 됩니다. 47 각주에 나와 있네요.
다만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단에 대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가로 열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 처분은 한때에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법제 349조 1항이죠. 회생 절차와 달리 체납 처분이 중지나 금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파산에서는 그래서 그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미 재산에 체납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산 선고 후에 그게 매각이 되면 국가가 다 우선권으로 가져가죠. 그게 아주 가장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회생 절차와 달리 체납 처분이 중지나 금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도 허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 절차의 금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 이거는 뭐냐면 아직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강제 집행을 파산 절차에서의 보전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절차에서는 법 45조 제1항에 모든 회생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나 파산 절차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요. 45조 제1항. 이 역시 해석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만으로는 파산재단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은닉,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압류까지 금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환가 추심 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개별적인 채권 목적을 만족하는 것이로서 총채권자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래서 환가나 추심 절차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게 유력설입니다. 일본 파산법 25조는 중지명령에 의해서는 파산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 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25조에.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은닉, 멸실 방지를 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까지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넘어서 환가 추심 절차까지 나간 건 자기만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채권자가. 이런 경우는 총채권자의 공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보전 처분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래의 강제 집행을 금지하는 보전 처분이 발령된 경우 이에 위반한 경매 신청 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가처분을 간과한 집행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이게 지금 서울회생법원 이 교과서의 입장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실제 있을지 어떨지는 이게 너무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실제 이제 법인 파산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든지 개인 파산에서도 한번 이 요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 같은 거에 대해서 파산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한번 테마로 인해서 누군가 좀 해봐야 되겠죠. 해보기 전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소송 절차의 중지 금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 야, 소송 절차까지요. 강제 집행 절차 이외에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향후 제기될 소송 절차를 금지하는 내용은 안 될 것 같죠. 내용의 보전 처분이 허용될 수 있을지가 문제되나 파산 채권자가 파산 신청 시부터 파산 선고 시까지 사이에 소송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강제 집행 중지, 강제 집행 금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으로도 목적을 달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로 이를 인정할 실익이 크지 않다. 50. 한편 일본 파산법 제24조 제1항 3호는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관한 소송 절차도 중지명령이 대상이 된다고 입법적으로 아예 박아놨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냥 이를 인정할 실익은 없다라고 합니다. 소송이 뭐 금방 끝나는 건 아니죠. 담보권 실행 금지 또는 정지를 명하는 보전 처분. 담보권은 별채권이고 파산 절차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의 412조에 박아놨습니다. 파산 절차에 부수되는 보전 처분에 의해 이를 금지 정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죠. 담보권은 우선권이 있습니다. 별채권입니다. 파산 절차 무관하게 나홀로 고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절차입니다. 그렇죠? 파산 재판부나 파산관제인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그냥 뭐 공탁금 채무자 지위 승계하고 공탁금 나중에 별채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거 있으면 져 주십시오 라고 그냥 서류 하나 딸랑 넣어놓고 집행법원에서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중에 배당표나 수불내역서 같은 것만 갖고 오라고 하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별채권이라는 것 때문에.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존처분. 장차 파산 절차가 개시된 후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현재 제3자가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 보존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적극설은 보존처분이 장래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될 재산의 보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한 제3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보존처분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게 그거죠. 이게 그겁니다. 채무자 법인이 회사 자산을 뭐 대물변제라든가 편파변제로 이전해 놨을 때 나중에 관제인이 부인권 행사를 하니까 그 제3자 이미 법인에서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 그거를 처분 못하도록 보존처분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그걸 허용한다는 게 적극설이고요. 소극설은 법상 파산 선고 전의 보존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존처분을 인정한다면 보존처분이 상대방이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제3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1. 한편 종래 일본의 판례와 다스설은 소극설을 따르고 있었으나 일본 파산법 제171조는 재판소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때부터 당해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기까지 사이에 부인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해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존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입법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런 학설, 적극설, 소극설, 지금 소극설이 우세한 것 같다. 느낌상으로는 누가 명확하게 해놨지 않았어요. 학설만 소개해놨어요. 이 책에도 교과서에도 적극설은 뭐뭐 주장하고 소극설은 뭐뭐 한다. 학설만 소개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임 제한 절차의 정지 명령. 법원은 파산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해관계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상법 제5편 해상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 제한 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제한 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를 명할 수 없다. 책임 제한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일부에 대한 파산 절차로서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전체 파산 대잔 중 일부가 이탈됨으로써 제한 채권자 이외의 다른 모든 파산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책임 제한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책임 제한 절차 개시 신청 역시 각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는 책임 절차의 재원으로 사용될 재산을 전체 채권자를 위한 파산 제도를 사용하기에 보존처분의 일종인 책임 제한 절차 정지명령 제도를 활용할 실익이 있다. 이거는 예전에 그 서산 앞바다 오염됐을 때 이 책임 제한 절차가 서울중앙법원에서 제 기억으로는 있었을 그 시프린소 사건인가요? 중국과 관련된 그 기름 유출된 사건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에서 이제까지는 보존 처분하고 이런 게 중요했지만 여기서 두 번째는 파산관제인 선정 및 사전협의. 법인 파산관제인은 어떻게 선정할? 개인은 이게 딱 짜여져 있죠. 개인은. 법인도 물론 대략 그 법인 파산부에서 이렇게 배당하는 룰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룰이 있답니다. 몇 건까지는 이렇게 배당을 해주고 차면은 먼저 끝난 사람한테 이렇게 채워주는 방식으로. 채무자 신문 등을 통하여 파산 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고 파산 선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납금이 납부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파산 선고와 동시에 선임할 파산관제인 선정에 착수한다. 그죠? 파산관제인 선임에 있어서는 그 수와 자격이 문제가 된다. 뭐 개인은 하나죠. 파산관제인 수. 근데 법인은 큰 법인 같은 경우 과연 한 명으로 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죠. 파산관제는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장이 많으면 안 되죠. 선장은 딱 한 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는 여럿의 파산관제인 선임할 수 있다. 356조. 복수도 열어놨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된 1인이 파산관제인 선임한 후 추가로 파산관제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파산관제인이 선임된 예로는 여기 하나 나오네요. 2000년 12월 20일 법률제 6281호로 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제1항에서 예금보험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 법원은 공적자금이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는 이 법 시행 당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제인으로 추가 선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파산법 제148조 단서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과 변호사가 공동으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경우가 있었다. 그 밖에 여럿이 파산관제인을 선임한 것이 필요한 경우는 영업을 계속하는 대형 건설 회사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다수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도 전국 여러 곳에 분산된 형태의 대형 파산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산관제인이 여럿 선임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만약 파산관제인 사이에 의견들이 있을 경우 관제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저해야 할 우려가 있고 업무가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 파산관제인으로서는 파산관제인 대리나 개별 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상 여럿의 파산관제인을 선임한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가 원칙입니다. 다 파산관제인 자격 1. 변호사 선임이 원칙. 파산관제인 자격에 관해 법은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파산관제인이 될 수 있고 53. 예금보험사 임직원 예금자보호법에서 예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이사 중에서 파산관제인 직무를 행할 자를 지명하고 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제 업무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파산 절차는 청산형 절차이지 재건형 절차가 아니므로 사업 경영 수완보다는 법률적인 사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사업 당사자들이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소송 당사자로 되어 부인권의 행사, 채권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배당표 작성 등을 할 경우가 생긴다. 이게 다 여기서 어그러지면 재판 가야 돼요. 부인권 재판권이죠. 채권 조사 확정 재판 마찬가지입니다. 응소, 상대방이 소송하고 관제인이 응소하려면 이게 소송입니다. 사실. 배당표 작성 마찬가지로 배당표가 작성되면 이게 시부인이거든요. 거기서 시인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이게 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증거 이런 모든 문제가 법률 문제죠. 둘째,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은 법률 문제의 해결과 소송의 수행에 전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재단 채권이 증가하여 파산 재단 중 다른 재단 채권자나 파산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게 되고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방해될 수 있다. 물론 원격지에서의 소송, 특허, 조세, 행정, 노동 등 특수 분야의 소송, 그 밖에 파산관이 직접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소송 등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나옵니다. 셋째,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파산사건을 둘러싼 당사자들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는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한 것이 적절하다. 넷째, 보수의 문제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제인의 보수를 배당 시기에 맞춰 재단 수집, 환가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보수 체계는 부적절하다.
2. 구체적인 선정 기준. 파산관제인으로 적절한 변호사인지 아닌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첫째, 채권자 수가 많고 채무액이 다액이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형 파산 사건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경험이 있는 중견 변호사가 적당하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은 젊은 변호사에게 맡겨 경험을 쌓게 한 후 점점 복잡한 사건을 맡기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둘째,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건이 너무 많은 변호사는 부적당하다. 관제 업무는 특히 초기 단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자칫하면 관제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해관계를 설득하고 조정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갖춘 변호사가 좋다. 파산관제인에 선임되어 부닥치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설득하고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때로는 조직폭력배의 위협이나 공사수급업체 근로자들이 하소연, 채무자의 저항 내지 비업주의 수시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들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 그 밖에 성실, 공평, 청렴하며 관제 업무에 관한 법적, 정치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적극적, 활동적, 의욕적인 인물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서울중앙법원은 2009년까지는 서울지방변호사의 파산관제인 후보의 추천을 의뢰하는 등 미리 파산관제인 적임자를 물색하여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두고 관제인 선임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법인 파산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제 업무의 충실, 효율,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능한 파산관제인 후보들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2월 법인 파산관제인단을 구성하였고 2012년 10월 법인 파산관제인 선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법인 파산 실무지 제2호로 법인 파산관제인 선임 등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기존 법인 파산관제인단 구성원을 법인 파산관제인 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에서만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였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파산관제인 후보자 명단관리위원회를 두어 후보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는 한편 매년 2회 후보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1회 이상 평정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이 미흡한 후보자를 명단에서 삭제하고 있다. (3) 파산관제의 자격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보험사 또는 임직원,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법원은 예금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 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지원자금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때는 예금보험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보험사만을 단독으로 이제 선임하고 있답니다. 금융전문가. 금산법이라 그러나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법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 중에서 한 명을 파산관제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금융 관련 업무 지식이 풍부하며 파산관제인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금융 관련 은행이 이제 파산하는 경우죠.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라서 예금보험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금융기관에 대해 대통령을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하면 예금보험사 임직원을 추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신용협동조합법 88조에는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때는 법원의 파산관이 추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협조합의 구속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경우에도 조합이 파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한 명을 파산관제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추천에 구속되지는 아니한다. 파산관제인이 대개 부적절한 자의 파산 절차 내에서 파산관제인의 지위와 권한, 의무를 고려할 때 성질상 파산 선고를 받은 자나 그에 준하는 자, 파산채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이들의 친족 대리인 등으로 피선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와 비슷한 사유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한 자문변호사, 현재 소송 대리를 하는 소송 대리인 등도 파산관제인이 될 수 없다. 대체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추천한 사람은 관제 업무의 공정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파산관리인이 자격과 관련하여 청산 절차를 거쳐 파산을 이르게 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청산인이 파산관제인으로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청산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채무자에게 준하는 자에게 부과된 여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에 준하는 자인 청산인을 파산관제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부적절하다. 그러나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관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파산관제인을 선임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사전 협의 및 파산 선고의 결정. 법원하고 이제 사전 협의를 한답니다. 선임 절차, 파산관제인 추천 의뢰. 예금자보호법은 파산관제인 추천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원은 예금봉사의 파산관제인을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채권관리위원회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고요.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금융기관 파산의 경우에 특칙이 있다. 금산법에 의해서 이제 참가기관 의견을 들어야면 의견조회해야 하고요. 파산 참가기관은 파산 선고의 송달을 받은 경우는 알고 있는 예금 채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작성하여 채권 신고기간의 만일까지 예금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채권 신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예금자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선임증 작성하고요. 교부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많이 했는데요. 1시간 20분 했네요. 파산 신청 접수부터 파산 선고시까지 절차 약 40 지난 시간 10분 포함해서 90분간 약 40페이지를 한번 뭐 대략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 읽고 재미없죠? 재미없는 걸 한번 봤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뭔가 쭉 읽으면서 감이 오는 게 있죠. 법인 파산의 원인은 지급불능과 지급정지, 채무 초과, 신탁 유한 책임 신탁 재산하고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법인 파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지난번에 실제 법인 파산 한번 제가 이렇게 PDF로 올린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보고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다시 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 파산의 예납금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야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신청서 잘 쓰고 여러 번 읽고 예상 질문,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걸 판사가 날카롭게 질문하죠. 그거를 대표자가 잘 복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파산 선고 전의 조치로서 변제금지 가처분, 차제금지 가처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금지하는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를 일체 금지할 수 있는가, 이런 논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본에는 이제 법으로 해결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학술상 논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이게 많이 안 되고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한번 착안을 해서 혹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대로 이제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점점 중요합니다. 좀 재밌어지죠. 파산 선고와 그 효과, 그렇죠? 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은 무엇인가, 그걸 이제 계속 하루에 한 장 정도, 이제 이게 총 20장까지 있는데 개인 파산이 한 10장, 그 다음에 법인 파산이 20장, 그 다음에 개인 회생도 또 한 10장, 총 한 50장 정도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장 정도, 뭐 바쁠 때는 이제 이틀에 한 장씩 한번 쭉 읽어가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하다 보면 뭔가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필요한 사람은, 도움이 된 사람 어차피 들으실 테고, 도움이 안 되고 뭐 재미가 없다 하는 사람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미 위기에 처한 기업도 있을 테고요. 망한 기업도 있을 테고 망한 개인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전에 망한 기업도 있을 테고 망한 개인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현재 위기 중인 개인, 기업.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가? 아, 이거 파산을 하는 게 유리한지, 회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그냥 최대한 가만히 있다가 버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 다음에 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나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일치하는 거고,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개인과 법인이 책임이 분리가 되니까 법인이 잘 나가도 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어려울 수 있고, 법인은 그냥 뭐 망해가도 내가 호화롭게 살 수도 있어요. 이미 재산을 다 뭐 이제 해놓고 법인에 관한 뭐 부채가 보증된 게 없다. 뭐 법인은 그냥 서서히 무너지더라도 실속은 차리는 기업인들도 있을 수가 있죠. 다 처한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답답할 때는 결국 전문가를 찾아와서 뭐 다 할 수 없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변호사 뭐 가진 게 뭐 경험빈이 더 있겠어요. 그쵸? 한 십몇 년 했으니까 그나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상담을 한번 정확하게 전문가를 찾아서 받아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